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네 식구가 있어요. 유별나게 화목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서로 위하면서 잘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둘 다 성인이라 독립해서 저와 남편 둘만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 조용한 집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갱년기가 왔는지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갑자기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이 잘 받아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남들이 들으면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니냐 할 만큼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 상대에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동서입니다. 전동서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법적으로는 동서지간이 아니긴 하니까 말이죠. 동서는 서방님과 20년 전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 기적 같은 일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선 동서와 서방님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은 상당히 부유한 편에 속했죠. 그래서 예전부터 부모님들께서 선을 보라고 여기저기 주선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선을 봐서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학교 동아리 선배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인물도 좋고 목소리가 좋고 키도 컸어요.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다정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이상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첫눈에 반했고 끊임없이 구애해 연애하게 되었죠. 당시에 남편은 제가 본인의 취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만나 연애를 2년 정도 했습니다. 보통 그 정도 연애하면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잖아요. 저희도 그랬죠. 그래서 양가에서 인사를 갔습니다. 남편의 집은 조금 못 사는 편이긴 했어요. 밥을 못 먹고 살 정도의 가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던 저희 집과는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저를 완전히 환영했지만 저희 친정 식구들은 남편과 남편의 집안을 탐탁지 않아 했어요. 사실 이건 저희 부모님이 이상하다거나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보통의 딸 가진 부모님들과 같은 마음에서 그러신 겁니다. 저도 딸을 낳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우리 집보다 나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뭐 엄청난 반대는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마음에 든다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남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남동생이 있었어? 난 오빠가 외동아들인 줄만 알았지. 없었으면 하는 남동생이라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거지 숨긴 건 아니었어.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이랬습니다.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서방님은 학창 시절부터 사고라는 사고는 다 치고 다녔더군요.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술과 담배를 하고 친구들 돈을 뺏고 오토바이를 타고 아무튼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나쁜 짓이라고는 다 하고 다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도 겨우 갔다고요. 당연히 대학은 가지 못했고요.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진득하게 하는 일 없이 여기저기 조금씩 일하다 그만두고를 반복하는 삶을 살다가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고 시어머니는 합의금을 주러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그랬다더군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살아. 재수 씨가 진짜 너무 안 됐지. 사고를 쳐서 한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동서는 이미 제가 결혼했을 때 5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임신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몰랐어요. 아이 엄마로 고생도 했고요. 얼굴이 아직 앳된 어린 동서였습니다. 동서의 첫 인상은 참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랬어요. 어쩌다 저런 사람이 서방님과 눈을 맞아서 사고를 쳤을까 싶을 만큼 말이죠. 저 자식이 재수씨 좋다고 엄청나게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된 모양이더라고. 재수씨가 정말 안 됐지 뭐.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 남편의 말처럼 동서는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몸도 덜 회복된 상태에서 일을 하러 나가고 그 돈으로 서방님은 술을 사 먹고 말이죠. 그나마 시어머니가 아기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그마저도 못했을 거라며 시어머니에게 고마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는 제 동생도 아닌데 감정이입돼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서방님은 워낙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술 마시고 하느라 결혼 후에도 얼굴을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동서는 자주 봤습니다. 일이 힘들지는 않아? 그래도 전에 식당은 온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겨울에는 찬물에 설거지를 해서 정말 손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식당은 온수가 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형님은 그런 예쁜 옷은 어디서 다 사시는 거예요? 형님은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딸도 형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참 많이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저도 그런 동서를 동생처럼 잘 해줬고 말입니다. 제가 못 입는 옷 중에 새 것에 가까운 건 동서를 주기도 했고 화장품 같은 것들도 선물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 유행하는 것들을 하나도 몰라서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간다는 곳들도 데리고 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는 저를 참 많이 의지했어요. 동서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더 쓰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더군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어디 계시는데? 그러고 보니 친정엄마 이야기를 한 적은 처음 있는 일이라 물어봤습니다. 동서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자라온 긴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간이 20년이나 흘렀는데도 그때 동서가 해줬던 이야기들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제가 정말 동서에게 마음을 많이 쓰긴 했나 봅니다. 동서는 가난한 집에 마지로 태어났다고 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맨날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가 너무 지겨워서 중학교 때 처음 가출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금방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매일 맞는데 내가 없으면 말리는 사람도 없이 아버지한테 맡기만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친구 집에서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에요. 동서는 그래서 그 후로는 가출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어른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꼭 엄마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해야지 그런 생각만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엄마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엄마도 딱 그런 생각으로 버텼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아버지가 저를 때릴 게 뻔하니까 그래서 집을 나가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 지난 이야기처럼 이제는 괜찮은 사람처럼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동서의 모습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꼭 엄마 호강시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결국은 못 지켰지만 말이죠. 이제라도 하면 되잖아. 안 늦었어. 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왜 불행은 늘 한쪽으로만 찾아가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쁘고 못된 사람들은 잘 살고 선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금방 그렇게 되는 건지 말이죠. 교통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에 식당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음주운전을 한 차에 치여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절대 용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엄마 죽게 한 벌을 다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음주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탄원서까지 써줬다고 말이죠. 물론 그 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과 도박으로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도 났지만 속이 너무 답답했어요. 누가 제 심장 위에 돌덩이를 하나 얹어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정도로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현실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부유하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 만한 환경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고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동서의 아버지는 여전하시다고 그러더군요. 요즘도 술 먹으면 전화해서 욕하고 틈만 나면 돈 달라고 하고 그래요. 아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일은 동서도 서방님에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동서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저에게 하진 않았지만 알 수 있었죠. 얼굴에 자주 드는 멍, 그리고 넘어져서 다치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생긴 다친 자국들. 무엇보다 동서의 그 반응이 그랬습니다. 제가 뭔가를 가지러 가기 위해 손을 들거나 음식을 시키기 위해 손을 들 때면 동서는 반사적으로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맞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모습이었죠. 언젠가 한번 동서에게 진지하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서, 혹시 서방님이 동서 때려? 제 말에 멈칫한 동서는 조용히 고개를 젓더군요. 아니요, 때리지는 않아요. 저는 거짓말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동서는 거짓말을 할 때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했다고 하더군요.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산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게 진짜 될까봐 말이죠. 이미 진짜로 그랬지만요. 동서가 서방님에게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동서에게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가 서방님한테 맞는 것 같아. 뭐? 재수 씨가 그래? 직접 그렇다는 말은 안 하는데, 왜 그냥 봐도 알 수 있잖아. 얼굴에 멍이 계속 드는 거나, 내가 손 들 때마다 움찔거린다거나. 남편은 그 말에 무척이나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손은 안 대는 줄 알았더니, 이 자식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남편은 당장이라도 서방님에게 달려가 한 대 칠 기세였지만 제가 뜯어 말렸어요. 만약에 그랬다가 동서에게 보복하듯 더 폭력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일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돼. 그러다 서방님이 더 때리면 어떡해. 진짜. 이 일을 어떡하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서서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남편은 진심으로 자기 동생이지만 그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내가 만나서 잘 설득을 해볼게. 헤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사실 이혼하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망설여지긴 했어요. 말이 쉬워 이혼이지 보통 아내를 때리는 가장들은 이혼한 아내에게도 끝까지 찾아가서 괴롭힌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동서를 구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자신의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마치 동서의 미래가 될 것 같은 너무 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동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저기, 이혼할 생각은 없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서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나도 이러다 우리 엄마처럼 되는 건 아닌지. 아직 딸내미도 어린데, 그러면 남은 딸은 어쩌나. 도망이라도 가야 하나.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버지만큼은 아니니까, 그래도 나한테 미안해하긴 하니까, 무엇보다 지금 이 생활에서 다른 생활로 바뀌는 게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요. 혼자 독립해서 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집도 절도 없는데 싶기도 하고, 용기가 아직은 안 나요. 만약에 동서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제 그 말에 동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형님. 형님 만나고 돌아가면 정말 힘이 난다니까요. 많이 고민해보고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을 때가 오면 제일 먼저 형님한테 이야기할게요. 몇 번이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꼭 잘 고민해보고 나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주기로 한 그 얘기 말이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동서를 정말 열심히 살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바로 동서에게서 말이죠. 그 시간에 전화가 온 거 자체가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바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형님, 저를 부르는 그 한마디에 이미 느낄 수 있었어요. 동서에게 아주 큰일이 생겼다고 말이죠. 그리고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서에게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문 열어! 동서! 문 열어! 몇 번 소리를 지르고 두드린 다음에야 동서의 집 문이 열렸어요. 서방님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 있더군요. 영수님, 여긴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런 서방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옆으로 밀고서는 바로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집은 난장판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시냐니까요. 제가 막무가내로 들어가니까 서방님이 저를 막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이랑은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동서! 동서! 동서 어딨어? 동서는 제가 몇 번을 더 부르고 나서야 조심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동서의 얼굴을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말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말도 안 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맞아서 사람 얼굴이 그 지경이 된 건 정말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 사람을 이 지경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서방님이 짜증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 일을 신경 쓰지 마시고 형수님은 돌아가세요. 지금 그 입 다물지 않으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입 다물어요. 뭐라고요? 서방님이 욱해서 저에게 소리쳤지만 그 이상 뭔가를 하지는 못했어요. 자기 형, 그러니까 제 남편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방님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그런 서방님을 잠시 노려보다가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짐 챙겨, 동서. 뭘 하시는 거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입 다물고 꺼져요. 제가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아마 남편을 무서워하진 않았다면 저도 맞았을지도 몰라요. 저를 때렸다가는 자기 형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참은 거겠죠. 주춤거리는 동서를 재촉해서 짐을 싸게 하고 그대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방님이 몇 번이나 제 손목을 잡아 말렸지만
더러운 것 털어내듯 그 손을 뿌리치고 말았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동서는 기절하듯 쓰러졌어요. 미세하지만 뇌출혈도 조금 있고 갈비뼈에도 금이 간 것 같은데 일단은 입원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머리 쪽에 출혈도 좀 보이고 갈비뼈에도 금이 가고 그 외에 자잘한 상처들은 수없이 많다고 하더군요. 환자복을 입는데 본 동서의 몸에는 오래되어서 색이 변한 크고 작은 멍들이 뻑뻑했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 눈물이 주르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사람 새끼도 아니다, 진짜. 검사를 마친 뒤 수액을 맞으며 다시 잠든 동서를 보면서 내가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동서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늘 있었던 일과 동서의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손을 덜덜 떨 정도로 화가 나 보였습니다. 그 자식 어딨어? 내가 당장 죽여버릴 테니까.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동서의 옆에서 며칠 정도 간호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상태를 모두 들으신 뒤 먼저 그러시더군요. 이혼시켜야겠다. 라고 말이죠.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걱정돼서 이혼시키자는 말을 하겠냐고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서방님이 술에 잔뜩 취해서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병원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서방님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년아, 당장 나와, 당장, 어? 네가 뭐 저런 게 있다고 병원에 누워있어. 당장 집에 가. 그 상황에서 저는 겁에 질려 손을 덜덜 떨고 있는 동서의 모습이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무언가를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놀랐고 그런 동서가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웠던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서방님은 남편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예전부터 사고 칠 때마다 남편에게 늘 혼이 났고 그 때문에 남편은 굉장히 어려워하긴 했었거든요. 안 가? 너 진짜 죽고 싶냐? 어? 너 때문에 저러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쓰레기라도 정도가 있지. 형이고 형수님이고 남의 가정일에 왜 이렇게 참견질이야. 그래도 꼭 동서를 데리고 가고 싶었는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더군요. 남편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남의 가정일? 사람을 저렇게 때렸으면 그건 범죄야, 이 개자식아. 남편이 서방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서방님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고는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이런 진짜 죽여줘, 어? 이 시끄러운 소리에 병원 직원들이 와서 서방님을 말리고 급기야 경찰까지 부르고 나서야 서방님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를 이혼시키는 과정은 너무나 험난했어요. 진단서를 떼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해도 통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맞은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제발 이혼하라고 해도 통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러던 서방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게 돈 다 벌어오는데 나는 저거 없으면 이제 뭐 먹고 살라고요? 라고 말이죠.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을 반드시 갈라놔야 하고 동서를 구해야 했으니까 말이죠. 한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왜 친정으로 찾아갔는지는 궁금하시죠?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서방님에게 줄 돈이 아닌 동서를 위한 돈 때문이었어요. 상황을 다 설명하고 유산을 미리 받는 셈 치겠다고 하며 1억을 달라고 했죠.
20년 전 1억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5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게다가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생각보다 큰 금액을 이야기하니까 놀라신 것 같았어요. 물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남에게 그 큰 돈을 주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니 말입니다. 꽤 오래 설득했던 것 같아요. 결국 받았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기로 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1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서방님에게 갔어요. 동서랑 이혼하세요.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서방님 눈이 번쩍 떠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서방님이 언젠가 동서 죽일 것 같아서요. 제가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방님은 어딘가 살짝 기분 나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주시면 할게요. 이혼. 대신 이혼 뒤에 절대 동서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 쓰시고요. 이혼이 완전히 성사되면 1,000만 원을 더 준다고 하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동서에게 1억 원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새삼 시작해. 이렇게 큰 돈을요? 저는 못 받아요, 형님. 우리 집 부자인 거 알잖아.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폐 아니니까 받아. 그리고 이거. 그리고 서방님에게서 받은 각서를 건넸어요. 다시는 동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힌 각서 말이죠. 이거 공증까지 다 받은 거니까 만약에 다시 나타나면 고소해버려. 알겠지? 동서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몇 번을 더 거절하고 나서야 돈을 받았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말 꼭 갚으러 올게요. 꼭 안 갚아도 돼. 그냥 잘 살아.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궁금해하실 서방님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서방님은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제가 준 돈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동서를 찾아가 꾸준히 괴롭혔고 말이죠. 저와 남편이 말려도 보고 남편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이사하고 또 이사하며 계속 숨어 다녔지만 서방님은 어떻게 알고서는 또 찾아내고 찾아내기를 반복했어요. 정말 징그럽다는 말이 이럴 때 하는 말이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 자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그 전화 오는 소리에 깨서 연락받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군요. 옷 갈아입어.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딘가 예감이 좋지 못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민성이가 죽었대. 서방님이 죽었다더군요. 정말 아닌 밤중에 날벼락과 같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연락받았다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만신창이가 된 서방님을 본 기억은 아직도 너무 선명해서 꿈에도 가끔 나올 정도예요. 병원에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서방님이었는데 그러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긴 했어요. 술을 그렇게 마셔대더니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갈 건 또 뭐야? 남편도 어딘가 허망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장례는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서방님은 막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고 친구 하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부를 사람이 딱히 없기도 했어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쓸쓸한 장례식장에 가만히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중얼거리시듯 말하시더군요.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 조금 더 행복하게 살다 가지 그랬냐. 라고 말이죠. 서방님이 그렇게 된 지 꽤 오래 지난 지금도 시어머니는 가끔 그렇게 짧게 살다 갈 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고 이야기하곤 하세요. 그리고 서방님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동서와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동서는 서방님을 피해 이사를 여러 번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해 보려면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죽었을 때도 이 사실을 알렸다가 괜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까 싶어 연락하지 않았고, 그 뒤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과거가 얼마나 끔찍하고 떠올리기 싫은 일일까 싶어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동서도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겠거니 했습니다. 재수 씨는 잘 살고 있겠지? 가끔 궁금하더라.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래도 소식이라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조카도 어떻게 컸는지 궁금하고. 우리를 보면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지 않겠어. 일부러 연락 안 할 사람도 아니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니까 그러겠지. 그래, 뭐 좋은 기억이라고. 만나봐야 할 이야기도 뻔한데 잘 살고 있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은 있습니다. 아, 그동안 변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저희 친정 일입니다. 저희 친정은 잘 살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조금 힘들게 지내고 있긴 해요. 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하셔서 큰 돈을 한 번에 해먹고 오빠가 사기를 당해서 또 한 번 해먹었거든요. 물론 빚쟁이들에게 쫓기거나 거리에 나앉게 생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지긴 했어요. 오빠네 식구는 실제로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친정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동서에게 준다고 미리 받았던 유산 1억에 조금 더 보태서 친정에 줬습니다. 그거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이에요. 물론 20년 전 1억과 지금 1억은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자꾸 이 번호로 전화가 오네. 스팸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 받는데. 똑같은 번호로 계속 와서. 그러면 한번 받아봐. 아니, 그리고 차단해도 되잖아. 남편의 그 말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김순명 씨 되시나요? 네, 제가 김순명인데 누구시죠? 아, 여기 모모기업 비서실입니다. 그 기업은 언젠가 인터넷에 뜬 기사로 본 적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거긴 중국에서 성공했다는 한국 식품 회사였거든요.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 거기 음식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그 기업에서 왜 나한테 전화가 왔지 어리둥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네? 아니, 모모 기업에서 저한테 무슨 일로? 아, 혹시 이명희 씨 아시죠? 그 여자분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때 정말 엄청나게 놀랐어요.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동서의 이름이었죠. 네, 저희 동서, 아니, 전 동서 이름인데 무슨 일이시죠? 혹시 동서한테 무슨 일 있나요? 20년 만에 잘 모르는 곳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이름을 들으니 덜컹 심장이 내려앉더군요. 무슨 일이 있나 싶은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해도 전화 온 곳이 너무 이상하긴 하잖아요. 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회장님이 김순명 씨를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니, 거기 회장님이 저를요? 왜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거 신종 사기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동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저에게 무슨 사기를 치려고 그런 전화를 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무슨 전화예요? 사기죠? 아니, 그런데 우리 동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다다다 쏘는 말투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무척 당황하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도 당황하긴 했을 거예요. 자기는 일로 전화를 했는데 다짜고짜 사기라고 캐묻고 있으니 말이죠. 아, 아닙니다. 저희 회장님 성함이 이명희 씨예요. 네? 그 회사의 회장이 동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에게 하고 있지 했어요. 제 반응이 너무 이상하자 옆에서 그런 저를 보고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당신 모모 기업 알지? 알지. 전에 나랑 같이 봤잖아, 그 기사. 아, 그니까. 근데 거기 회장이 동서라는데? 나를 만나고 싶다고. 비서실이래.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말이 돼? 아, 나 바꿔줘봐. 그러고서는 남편이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통화하더니 굉장히 진지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알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뭐래? 아무래도 재수 씨가 맞는 것 같은데? 뭐? 내일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어. 같이 가보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도 너무 안 믿기는 일이라 계속 물어봤죠.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어, 그때 우리 기사 봤을 때도 중년의 여성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회사 창업주가? 그랬던 것 같기는 해. 가보면 알게 되겠지. 회사로 직접 가는데 그런 걸 어떻게 속여.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뭘 사기를 쳐. 일단 가보자는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그 건물이 맞았어요. 저희가 1층으로 막 들어서는데 누군가 이미 나와 있더군요. 제가 어제 전화드렸던 박민지 비서입니다. 회장님 동서분 맞으시죠? 네? 아, 네. 목소리가 어제 통화한 그 여자 맞더군요. 저와 남편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비서라는 분을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잘 모르겠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장실이라고 쓰여 있는 문을 가리키며 그 비서라는 여자분이 말하더군요. 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던 것 같아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이 모든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똑 노크를 한 뒤에 문을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그리고 울며 저에게 달려오는 동서와 눈이 마주쳤죠. 20년 만이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물론 늙긴 했지만 그때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동서를 보는 순간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제야 연락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진짜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울기 시작하더니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고는 여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제가 준 돈으로 작은 집을 얻고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원래 음식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이렇게 커졌네요. 그동안은 중국에 나가 있기도 했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언젠가 꼭 연락드리고 형님한테 진 엄청난 빚을 갚아야지 했는데 너무 늦어졌네요.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자꾸 울어? 너무 늦게 연락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정말 고맙고 이렇게 잘 돼서 더 고마운데
그때 안 도와줬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아까운 사람을. 그렇게 한참을 서로 안고 울었던 것 같네요. 회사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더 알겠더군요. 이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니, 그것도 동서라니 너무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도록 해준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하는 생각도 함께 말입니다. 동서는 서방님이 그렇게 된 걸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알게 됐어요. 음주사고로 그렇게 됐다고. 그때 한번 찾아뵐까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과거 일을 정말 떠올리는 것조차 싫어서 일부러 피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럼 동서 다 이해해. 남편도 저도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동서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동서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보더니 본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빚을 이제 갚으려고요. 빚은 무슨 빚이야. 나 그때 받을 생각 없이 준 건데. 그리고 그건 다 동서가 동서 힘으로 잘 된 거잖아. 그때 형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삶은 정말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은 사실 형님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서가 한 거지. 아니에요. 형님이 안 계셨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동서가 뭔가를 건네더군요. 저기, 이거부터 받으세요. 무언가 서류가 담겨 있는 서류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조심히 열어보고는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땅 서류였습니다. 당시에 1억 정도 되는 돈으로 얼마 정도의 땅을 살 수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만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경기도 쪽의 땅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너무 싸서 그 누구도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땅이지만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값이 오른 땅이었죠. 그래서 그 전후의 금액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당시에 1억이면 지금 물가로 5억 정도 되는 돈이지만 동서가 제 앞으로 샀다는 땅은 지금 기준 가격으로 20억이 넘는 값을 치러야 하는 땅이었어요. 아니, 이건 나 못 받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이자도 어느 정도지, 그건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저는 이걸 형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산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 못 드리면 저는 한이 맺힐 것 같아요. 안 줘도 돼. 정말 나는 괜찮아. 형님, 제가 무리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도 미안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받니 안 받니 하면서 실랑이 하다가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요. 어딘가 제 재산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입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은 아무래도 함부로 받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저희 친정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지 동서는 저희 친정까지 찾아가서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당시에 자신을 위해 돈을 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한테 그렇게 큰 돈을 주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뭐든 말씀만 하시면 다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그걸로 됐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 딸내미한테 이미 보상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로 됐어. 딸이 또 그때 빌려갔던 돈을 나중에 갚기도 했고. 아버지도 거절했지만 동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빠의 집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도 아쉽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큰돈이긴 했지만 그 돈이 엄청나게 커져서 돌아온 거잖아요. 동사의 성공은 본인이 이룬 건데 말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동사는 시어머니에게도 찾아갔어요. 사실 서방님에게 그렇게 시달려서 그렇지 시어머니와는 관계가 좋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당시에 몸이 조금 불편하셨는데 시어머니를 정말 부자들만 간다는 좋은 요양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동서는 사람들께 은혜를 갚듯 하나하나 갚아나갔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혹시나 제가 고생을 하게 될까봐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신 거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를 위한 거라는 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조카는 정말 바르고 예쁜 아가씨로 잘 컸더라고요. 혹시나 어린 시절의 일들이 상처가 되거나 방황하거나 동서의 속을 썩이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딸로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도 그동안 계속 봐왔던 것처럼 금방 사이좋게 자주 만나며 지내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조카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동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우리 딸이 회사 일을 하는 걸 싫어하고 본인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꿈이 너무 확실해서요. 저는 딸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평생 행복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또 아무에게나 물려주고 싶진 않고요. 그런데 마침 조카들이 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딱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회사에 들어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회사를 저희 아이들에게 맡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불러다 의견을 묻고 본격적으로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안 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저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면 좋잖아요. 무턱대고 맡기는 게 아니고, 데리고 와서 일 가르쳐서 맡기겠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걱정이 아니라 한 번의 호의로 너무 많은 것들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만 말입니다. 동서는 제 그 한 번의 호의가 그저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구원받은 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아이들은 동서의 회사에서 지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지만 재수 씨만큼 드라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만약 지금까지 서방님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지 자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고 성공한 동서에게 매일같이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물론 절대 정신 차리지 못했을 거로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어딘가 동생인 서방님을 그리워하는 듯도 하더군요. 뭐 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주 잘 지내는 중이에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아직도 가끔 실감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일 서방님에게 맞아 이러다 죽겠다고 돈을 쥐어주고 이혼시킨 동서가 제가 준 돈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은혜를 갚으러 오고 지금은 제 아이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가끔은 정말 꿈인가 싶은 기분이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몸을 꼬집어 봤던 적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바르고 성실하고 또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 같고 말이에요. 동서를 보며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다른 게 아닌 그거거든요.
형님, 회사 일 바쁜 것만 정리되면 저랑 둘이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실래요? 나랑 동서랑 둘이? 네. 동서와 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마 유럽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기간도 꽤 길게 다녀올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를 다 했고 당연히 허락도 했고 말입니다. 이 여행을 다녀오면 동서와 저는 형님과 동서지간이 아닌 정말 언니 동생 같은 사이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동안도 그랬지만 말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건데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세상에도 있다. 그러니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살자.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많은 분이 그런 생각으로 사시길 바라서 사연을 보내는 거기도 하니까요. 아, 오늘은 동서와 쇼핑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원래 옷이나 가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도 사준다고 나오라고 난리여서 이번에 같이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아마 동서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사주려고 할 거고 저는 그걸 말리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저는 사람 복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냥 남들을 조금 더 생각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크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네요. 이제는 정말로 나가봐야겠어요. 더 있다가는 늦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늘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넘은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연 유튜브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두 각자의 사정과 사연이 있는 만큼 제 사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것은 아닌데요. 결혼한 시댁에 너무 별로라서 결혼한 게 힘들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참 많았거든요. 사실 별로 트러블이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정말 굉장히 평균에서 벗어나 있어서 문제가 있기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의심도 많고 자린고비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너무 잘 써서 문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안 써서 그리고 자기한테 당연히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제이신 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딱 자기 친정 남동생만 예뻐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외삼촌 되는 분이죠. 남편은 형제가 셋 중 둘째인데 그래도 시아주버님은 어머니가 많이 편애를 하셨어요. 도련님은 막내라고 또 편애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남편은 둘째라서 좀 샌드위치처럼 낑겨 있는 위치여서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남편은 워낙 무던하고 느긋한 성격이라 그런 것에 그다지 구애받진 않았고 지금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는 워낙 어린 시절부터 당해온 차별이라 이미 익숙해져 있다면서요. 당연히 남편과 결혼한 저 역시도 홀대의 대상이었죠. 아니, 저는 홀대의 대상이었다기보다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벗겨먹는 대상이었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저희 남편이 둘째였는데도 제일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래서인지 아주 시어머니가 저를 쥐잡듯이 잡는데 이골이 나 있으셨더라고요. 며느리 다루는 데에 아주 정통해 계셨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어머니는 제가 가계부 안 쓰는 걸 알고 정말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너 대체 젊은 애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머님, 하지만 가계부를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너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는 주제에 내 아들이 버는 걸 족족 다 써버리겠다는 거잖니? 대체 제정신이 똑바로 박힌 애가 할 수 있는 행동이야? 가계부 안 써도 요즘은 카드 어플로 알 수 있어요, 어머님. 제가 그런 건 다 체크하고 있는데.
그거 쓰면 네가 돈 아낄 생각이 드니? 안 들잖아. 그리고 카드라니. 카드는 잘라버려야 하는 거다. 그게 과소비의 근원이야.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할부 같은 건 쓸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은 채로 당장 네 지갑 가져와라. 가져와서 카드 전부 쏟아내라 하시고서는 그 앞에서 카드를 가위로 자르셨죠.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다 보여드렸더니 큰 가위를 가져와서 죄다 조각조각 잘라버리시던 손끝이요. 잘 살려면 무엇보다 철약이다, 철약. 네 남편, 내 아들이지만 그리 능력이 좋은 애가 아니야. 걔는 월급쟁이다. 어차피 버는 거야 거기서 거기니. 꼭 돈을 아주 잘 아껴야, 지금 우리처럼 서울에 집도 사고 잘 살게 되는 거야. 지금이야 내가 이러는 게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니까 새겨 들어. 시어머니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셨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셨고 지금도 노후가 그리 걱정되는 편은 아니셨죠. 생각보다 상당히 여유 있게 사시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린고비면서도 본인이 필요한 일에는 돈을 잘 쓰는 편이어서 파출부까지도 두고 계실 정도였죠. 사실 파출부는 시아버지한테 정말 조르고 졸라서 허락받으신 거라고 하던데, 왜냐하면 시아버지도 돈 관리를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뭐 큰돈 관리야 엄격하시고 생활비 한도 내에서는 시어머니가 자유롭게 쓰시는 정도는 허락하셨기에 시어머니가 멋대로 구시는 거긴 했지만요. 대신 시아버지는 각종 보증금이나 대출, 주식 같은 쪽으로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쪽으로 사고를 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시어머니는 저한테 카드를 빼앗아서 죄다 잘라 놓으시고서는 가계부 하나를 가져와서 쓰라고 던져주셨어요. 너 오늘부터 이거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나한테 검사 받아라. 네? 하지만 어머님. 다른 소리 말고 너 소비 습관 내가 딱 잡아주마. 어디 내 아들 돈을 날로 먹으려 그래? 전업주부면 그에 걸맞게 완벽하게 살림을 해야 하는 거다. 그게 억울하면 너도 돈을 벌어오면 되는 거고.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참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더라고요. 물론 주변에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며 결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옆에 있는 남편에게라도 의지하려고 남편이 왔을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워낙 무던하고 느긋한 사람이라 태평하게 굴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이런 취급 당하는데? 아, 뭐 어때서 그래? 아니, 그냥 그까지 가계부 써서 좀 보여드리면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살림을 다 아시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무슨 학생이야? 검사를 받게. 아, 뭐 어때? 당신이 뭐 과소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야 다 이해하실 텐데. 이해 분명히 안 하실 거라고. 안 하시면 뭐 꾸중 정도 하시겠지. 아, 그거야 뭐 어때? 나도 그러고 자랐어. 그냥 당신이 이해해. 와, 뭐 어떠냐, 괜찮다 소리만 하는데 남편을 그때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주먹이 우는데 남편은 또 다른 때는 너무 온화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정말로 가계부를 써오라고 해서 검사를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소비 목록을 죄다 적어야 했고 가격과 왜 샀는지조차 적어야 했죠. 저는 과소비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뭘 사고 싶은 걸 산다고 해도 소소하게 예쁜 머리핀이나 헤어밴드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시어머니는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대체 뭐 한다고 이런 걸 산 거냐? 아, 머리핀이요? 그거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요.
너무 예뻐서. 이걸 5천 원이나 주고 아니, 그냥 실핀 꽂아. 집에 고무줄도 많은데, 왜 대체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거야? 어머님, 그런데 그래도 5천 원밖에 안 하는 건데, 제가 머리가 자꾸 흘러내려서요. 그렇다고 실핀 꽂긴 너무 작고. 핑계 대지 마라. 땅을 파봐라. 5천 원이 나오나. 시어머니는 항상 말끝이 그거였어요. 땅을 파봐라. 돈이라는 게 나오나.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반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시어머니한테 감히 말대꾸라도 했다가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를 꾸지람 하실 거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워낙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성미도 엄하고 불같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라 집안 사람들 모두가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계부 검사를 몇 달 받다 보니까 진짜 하다 뭐 펜 하나를 사는 것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켜놓고서 작은 수건 하나를 계속 카트에 담았다 뺐다가 하는 걸 보고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고민을 해? 그냥 사, 그건. 수건 필요하잖아. 어, 근데 어머님이 이것도 보고서 나한테 왜 샀냐고 할까봐. 오빠 월급도 다 알고 엄청 빡세게 보신단 말이야. 아이, 그렇게까지 하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 월급인데 내 와이프인 네가 그 정도 쓰는 걸 힘들어할 정도로? 그래, 나 그렇게 산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가계부 검사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말려달라고 했잖아. 아니,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지. 그렇게까지 하고 계신다고. 그건 네가 좀 제대로 말씀드려봐. 엄마가 그렇게까지 꽉 막히시진 않았을 거야. 너무하시네 좀. 남편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자기 엄마도 제대로 모르는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꽉 막힌 분이었고 자기 고집대로 밑에 사람이 안 따라주면 정말 미친 것처럼 화를 내시는 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인 게 올라와서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몇 달 가계부 검사를 받았다고 수건 하나 사는데도 몇 시간을 고민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만약 1년 넘고 몇 년 동안 계속 검사를 받았다간 제 소비라는 게 없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이 잘 모이고 있느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용돈을 요구하셔서 거기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용돈이라니 황당하시겠지만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검사하시니까 저희 집에 돈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얼마나 목돈이 모이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때때로 본인이 필요하실 때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많이는 아니고 내가 이번 주에 모임을 나가는데 몇만 원이 비누구나. 그 정도는 네가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다오. 네? 아, 네. 동창회건 뭐건 어머니 모임은 뭐가 그리 많으신지 모임 목적으로 저에게 돈을 때때로 타가시는데 있는 돈을 핑계대서 거절하기도 어려웠던 저는 그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드리고는 했어요. 정말 속상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죠. 아직 스물 중반이었던 새며느리가 강압적인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대거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마도 제가 조금만 더 나이가 있고 세상 경험이 있었다면 그렇게 호락호락 잡혀 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또 그 주제에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가계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계부를 가지고 가서 내놓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계부를 훑어보시더니 한 항목을 짚으셨습니다. 고기가 왜 이렇게 비싼 거니? 그게 제 생일이 다음 주여서 신랑이 이번 주에 고기 좋은 거 먹자고 해서요. 다음 주인데 왜 이번 주에 이걸 샀어? 세일을 해서요. 그리고 신랑이 다음 주에 너무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번 주에 고기 좋은 거 먹고 다음 주에도 빨리 들어올 수 있으면 외식하자고. 돈을 이중으로 쓰는구나. 이중으로 써.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탄식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까짓 생일이 뭐라고 네가 2번이나 돈을 쓰는 거냐? 어? 그리고 생일이라고 꼭 좋은 걸 먹어야 할 이유는 뭐야? 넌 태어났으면서 꼭 이렇게 비싼 고기 먹어야 한다고 달고 태어났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싼 걸 사서 먹는 거야? 아이, 그게 어머님, 이거 그래도 세일해서 싸게 산 건데. 웃기지 마라. 너 그렇게 좋은 고기 샀으면 시부모님께 먼저 드려야 예의인 거야. 지들끼리 쏙 빼먹어 놓고서는 말이 많기는 해. 게다가 뭐? 다음 주에 시간이 비면 외식까지 한다고? 생일 같은 걸 잘도 챙긴다. 애비 월급이 대체 얼마나 많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니? 어머님,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이고, 남편 생일은 챙겨도 아내 생일은 평일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생각 없는 거사. 시어머니가 우르르르 욕을 쏟아 놓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위축이 됐지만 계속되는 험한 말 속에서 뭔가 되게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뭐길래? 생일에 고기 좀 먹은 거. 그것도 세일해서 남편하고 둘이 구워 먹은 게 그렇게나 잘못인가? 그러는 시어머니는 사실 본인 생신에 한우 툭불짜리 사오라고 해서 점심에 구워두시고 저녁 때는 가족 전체가 나가서 외식을 하고는 했어요. 계산은 당연히 삼형제 자식들이 나눠서 냈고요. 외식도 아주 호화로운 곳으로 가서 하고는 했죠. 시아버지는 대출이니 보증, 주식 같은 건 극도로 혐오하시지만 가족들이 먹고 쓰는 건 그래도 넉넉해야 한다는 편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외식 장소 예약을 잡을 때도 무척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순간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 스쳐 지나가면서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가계부를 들고서 제가 쓴 부분을 죄다 찢어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열을 올리면서 저를 욕하다가 깜짝 놀라서 주춤하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돈 쓰는 꼴 안 보여드리면 되죠? 됐죠? 뭐라고? 그런데 그건 대체 왜 찌는 거야? 가계부 이제 안 쓸 거니까요. 안 쓰고 안 보여드리면 돈 그렇게 엉망으로 쓰는 꼴도 못 보시겠죠. 그럼 됐죠? 뭐? 예, 너 지금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를? 제가 뭘요? 아니, 머리핀 하나 고기 한 점 사는 것도 아까워 죽겠으시면 어머님이 좀 사주세요. 제가 제 남편 돈으로 쓰는 건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이시니까, 어른이시니까 최대한 의견 맞춰드리려고 이 가계부도 쓴다고 한 거고요. 근데 제가 매일 듣는 말이라곤 막대 먹고 험한 말뿐이니 저도 더 이상 못 쓰겠네요. 저는 몇 달이나 눌려서 참아왔던 속을 쏟아냈어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저나 시어머니나 서로 격앙된 채였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나이도 어린 게 어쩜 이렇게 파렴치하니, 응? 좋은 습관 길러주겠다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좋은 습관 어머니나 가지고 계세요. 전 더 이상 못 견뎌요.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 버리고서 저는 그대로 일어나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오는 길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왜 해가지고 돈 한 푼 쓰는 것도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와서 한바탕 울고서는 잠이 들어버렸죠. 저녁 때 퇴근해서 온 남편이 저를 깨울 때까지 아주 깊이 잤어요. 친정에 전화를 해볼까,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봤자 더 가슴만 아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으로 스트레스를 풀자 싶어서 세상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저를 깨워서 한참 등을 두드려 주더라고요. 고생했어. 진짜 엄마가 좀 심하게 그러나 보네. 당신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 아버지가 낮에 집에 들어갈 일 있어서 들어가셨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울고 있더래.
그래서 자초지종 들어보고 찢겨져 있는 가계부 훑어봤더니 정말 너무 심했다고 아버지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 아, 아버님 너무 감사하다. 저는 남편한테 꼭 안긴 채로 한참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셔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남편하고 제가 시댁으로 갔더니 이미 식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점잖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미안하다. 이 사람이 뭘 가르치려다 보니까 너한테 실수를 했구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게다. 난 그냥 좋은 습관 들여주려던 거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뾰루퉁한 얼굴로 화가 나 있었지만 워낙 무서운 시아버지 앞이라서 그 이상은 못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참으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받아들였죠. 그날 정말 식사가 맛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아버지가 대체 뭐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건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발걸음을 안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말씀도 있으셨겠지만 약간 저희 얼굴을 보기 싫어하시는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한테 트집 잡는 걸 그만두신 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은 잠잠했죠. 시아버지가 집에서 화를 내셨다고 들었으니 시어머니가 꽤 오랜 시간 저한테 뭐라 안 하신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뒤부터는 슬금슬금 다시 시어머니의 특유의 트집 잡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너 오늘은 애비 아침에 밥 새로 해준 거니? 네, 해줬어요. 따뜻한 밥을 아침에 해서 먹고 나가는 게 좋으니까요. 반찬은 몇 가지였니? 어제 먹던 치킨 데워서 볶아줬고, 김치하고 무나물, 제정신이니? 어제 먹던 걸 태워서 줬다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화내시기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를 혼내던 그 부분들을 다시 가져와서 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차마 가계부를 다시 쓰라거나 돈 쓰는 걸 영수증까지 가져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똑같았어요. 정말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죠. 남편은 이제 가계부 검사도 안 맡으니 그 정도는 그냥 참으라더군요. 우리 엄마 성미가 원래 그래. 그거 다 못하시게 하면 화병 나서 누우실걸? 그 정도는 자기가 그냥 좀 참아. 어떻게 이런 걸 참으라는 거야. 몇 끼니 반찬 몇 개인지, 새로 했는지, 빨래는 언제 했는지, 다림질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죄다 이야기하라고 난리를 치시는데. 자기야, 그걸 왜 다 진짜로 말해? 아니야, 그냥 거짓말을 해.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우리 엄마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자기 말이 맞다고 해줄게. 그럼, 그럴까? 그러고 보니 남편 말이 맞기도 했어요. 저는 어른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양심상 꺼려져서 하지 않았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박하게 구시는데, 제가 굳이 진심만을 말할 필요가 있나요? 거짓말 안 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도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신뢰가 있는 사이에서 하는 거죠. 저는 남편의 말에 그럴까 하고는 남편하고 말을 맞췄어요. 아침에는 항상 제가 3가지 반찬 이상을 해주고 국도 새로 하고 밥도 새로 해주는 것으로요. 저녁에는 5가지 이상 반찬 해주고 매일같이 찌개도 새로 끓여준다고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를 속여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거짓말을 짜서 둘이 입을 맞춘다는 게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들들 볶으시는 것도 벗어나려면 이런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지도 않으시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을 때 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 어제 저녁 찌개 새로 끓였니? 네, 어머님, 그럼요. 무슨 찌개 끓였니? 밥은 새로 했어? 그럼요, 어머님.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잔뜩 넣어서 끓였더니 그이가 무척 좋아했어요.
애비가 김치찌개는 안 좋아했을 텐데. 그래도 제가 끓여준 건 잘 먹던데요. 밥 한 공기 남기지 않고 아주 싹 비웠어요. 그래? 시어머니는 미심쩍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항상 제가 어물거리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통화가 끝나는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묘하게 제가 당당하게 죄다 대답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신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오늘 자기한테 전화했었지? 자기한테도? 응. 나한테 어제 저녁 먹었냐고, 김치찌개 뭐였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많이 넣은 거라고 대답했지. 완전 맛있었다고 말했어? 그랬지. 사실 어제는 저희가 치킨 배달을 시켜서 저녁 때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말을 맞추기를 일주일 동안 찌개와 반찬 메뉴를 짜서 그걸로 서로 수첩에 적어두고서 어제 저녁엔 뭘 먹었다고 시어머니에게 대답을 하기로 했거든요. 시어머니를 성공적으로 속여 넘긴 게 그때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깔깔 웃으면서 그날은 정말로 흰 쌀밥을 새로 해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서 끓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맛나게 싹싹 잘 먹더라고요. 사실 내버려 두면 저는 나름대로 남편한테 음식도 잘해주는 편이었어요. 당연히 외식도 하고 싶을 때가 많으니까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등을 시켜서 배달해다 먹는 경우는 많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젊었고 당연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도 먹고 싶은 때가 많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걸 조금도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구셨는데 남편은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 엄마도 음식 되게 못했거든? 정말? 아니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시던데? 그건 자기가 매일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맨날 같은 음식만 내놓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 시도하면 완전 음식이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다못해 김치도 너무 짜거나 맵거나 둘 중 하나여서 아무도 우리 집 김치는 안 먹었어. 그래서 결국 김치 사다 먹기 시작했고 지금도 산 김치 드시잖아. 우리 집에서는. 지금도? 아니, 지금 김치 어머님이 담그신 게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 진짜 김치 못하거든. 집에서 담근 김치 먹고 싶을 때는 외삼촌네가 갖다 주실 때뿐이었어. 기가 차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반찬 가지수 운운하면서 무조건 다르게 해나가라더니 정작 자식 키우실 땐 같은 음식을 내놓거나 먹을 수도 없는 맛없는 음식을 하셨다니 그래놓고선 어떻게 저한테는 그런 뻔뻔한 요구들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겨우 끓어오르는 화를 눌러 참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외숙모랑 외삼촌이 어머님한테 되게 잘하시는 편이었나 봐. 잘하셨지. 근데 또 뭐 그만큼 우리 엄마도 외삼촌네 잘했어. 아니, 잘한 것도 넘어서서 좀 과하게 하셨지. 남동생이 아니라 무슨 장남처럼 예뻐하셨으니까. 젊었을 때 사실 우리 엄마가 외삼촌 사업에 돈 자기 이름으로 대출해줬다가 난리 났었거든. 나 그런 거 처음 들어.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외삼촌이 예전에 무슨 호박즙인가? 그런 건강식품 사업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될 걸 알고 투자를 안 하니까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 거야. 자기도 알지만 우리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대출이나 보증 같은 거 완전 싫어하고 한 거 걸리면 난리 나잖아. 엄마가 큰 마음 먹고 아버지한테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사업 투자다. 잘 될 거다 하면서 말했다가 아버지가 쌩 난리를 치고 엄마 혼내셔서 다시는 말도 못 꺼냈고. 아니, 그런데 어머님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하셨단 거야? 그렇지. 엄마가 자기 명의로 대출해서 외삼촌 사업에 쓰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외삼촌 사업이 잘 됐을까? 당연히 안 됐지. 그래서 엄마가 자기 명의로 대출한 돈은 당연히 못 돌려받았고, 그거 나중에 아버지한테 걸려서 아주 집안이 뒤집어졌었어.
아버지가 당장 갈라선다고 이런 식으로 부부 신의를 어기고 속인 채로 마음대로 돈 대출해서 빌려주는 거 못 본다고 하셨거든. 여기서도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그리도 돈돈 하시더니 저런 일까지 벌이셨다니 어이는 없었지만 아무쪼록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제가 한꺼번에 입을 맞춰서 대답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차마 저한테 혼낼 거리를 찾지 못하셨거든요. 저는 좀 느긋해져서 이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와도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뭔가 재미가 없는지 전화가 뜸해지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나니 이제 굳이 남편하고 말을 맞추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느긋해져서인지 그때쯤 임신이 덜컥 되더라고요. 사실 아이 계획은 좀 미루고 있었는데 이왕 들어선 아이를 지울 수 없었으니 그대로 낳아서 기르기로 했죠. 제가 임신이 확정되고 난 날 남편은 기뻐하면서 제 손을 잡고 거의 울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사실 몇 년 뒤에 아기 계획 세웠었지만 지금 우리 아기가 드디어 생겼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기쁘다. 어, 나도 좋아. 생각보다 빠르지만 상관없는 것 같아. 우리 잘 나와서 잘 기르자. 그럼 우리 아이인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잘해줄 거야. 자기도 이제 진짜 몸 조심해. 오히려 임신 초기가 더 위험하다더라. 몸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고 가능한 조심하면서 앉아있도록 하고.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시댁에도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가 정말 많이 기뻐하시더군요. 반면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어디가 시큰둥한 얼굴이셨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한 게 무슨 유세냐는 듯이 눈을 홉뜨고서는 저를 위아래로 바라보셨어요. 이제 아이 가졌다고 더 게으르게 굴면 안 된다. 너 원래도 너무 게으른 애라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애를 낳으면 네가 엄마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모범적으로, 응?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다. 네, 어머님. 넌 정말 어느 순간부터 대답만 잘한다.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셨지만 제게 트집 잡을 만한 거리를 발견하지 못하셔서 한숨만 푹 내쉬셨죠. 남편과 그렇게 한번 시어머니를 속여 넘긴 이후로는 시어머니한테 그냥 대충 대답하는 것에 그리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지금 임신 같은 애한테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괜찮다, 세아가. 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한 아기만 낳으면 된다. 아들이면 좋겠지만 딸이어도 좋다. 어차피 우리 집에는 손자가 이미 많으니까 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아들 편애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보다는 훨씬 나은 반응이셨어요. 어차피 정말 시댁에는 시아주버님네 손자가 둘이나 있었고 시동네에서 손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가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흔드셨어요. 아니, 차라리 손녀가 좋겠다. 우리 집에는 손녀가 없어. 손녀라니 정말 얼마나 예쁘겠냐고. 고물고물하고 사랑스럽겠구나.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손자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손녀를 낳아도 낳아야지. 손자는 이미 많은데 나는 손녀라도 괜찮아. 아무튼 어느 쪽이라도 좋다. 부디 건강하게만 낳아라. 시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축하하는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참 좋더라고요. 남편도 싱글벙글 하면서 말했어요. 저희도 파출부 아주머니 한 분 쓰려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힘든 일 맡기면 훨씬 이 사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그래. 아내 몸은 남편이 생각해줘야 한다. 꼭 써라. 시아버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웃었죠.
저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당장 파출부 아주머니를 구했어요. 남편은 우리 동네에서 일 잘하신다는 분을 수소문해서 모셔왔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는 인상도 좋으셨고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유, 새댁 임신했을 때는 초기에 조심해야 돼요. 힘든 일 있으면 남겨놨다가 나한테 맡겨요. 내가 정말 일 하나는 자신 있거든. 감사합니다. 저희가 페이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됐어. 아유, 난 그냥 받던 대로만 받으면 돼. 파출부 여사님은 성격도 시원시원했고 일도 정말 잘하셨어요. 여사님이 머무르신 지 6시간 정도 되고 나서 집안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같은 청소라도 제가 하는 것과 여사님이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요. 같은 청소기와 같은 걸레로 어쩜 이렇게 결과물이 다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한 거랑 정말 달라요. 저도 나름 청소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 건 제대로 된 청소가 아니었나 봐요. 아이고, 칭찬해주니 부끄럽네. 제가 좋아하니까 여사님도 웃으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사님이 푸근해 보이셔서 첫 만남부터 정말 좋았습니다. 여사님은 일주일에 2번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는데 올 때마다 냉장고 청소며 화장실 청소며 밀린 일들을 전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사님이 잠시 쉬실 때를 틈타 커피도 타드리고 마주 앉아서 이것저것 수다를 떨거나 조언을 얻기도 했죠. 그렇게 제법 한참이 지났습니다. 제 생각에 1~2달 지났던 것 같아요. 저도 배가 조금씩 부풀기 시작했고 여사님도 저희 집에 많이 익숙해지신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전화통화로 들볶는 걸 그만두신 지 좀 되었기에 별다른 부담감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오랜만에 너한테 싫은 소리 좀 하려고 전화했다. 예? 그때부터 벌써 불안한 기운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살림을 어떻게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냐? 대체 살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네가 게으르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제가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요즘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지는 너 요새 애비 아침밥 반찬 몇 개 해주냐? 빵떡 이런 걸로 해주고 있지 너? 아, 그게 딱 잘라 아니라고 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당하는 거라서 제가 순간 대답할 틈을 놓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 잔소리가 쏟아지더라고요. 너 내가 그동안 그렇게나 봐주고 말을 안 했더니 그러더니 곧바로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그리고 현관 청소나 베란다 청소는 매일 하는 거다. 남한테 맡기지 말고. 어머님 그건. 그리고 너 애비 다림질 제대로 안 해주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애비 양복이 구깃구깃 아주 엉망이더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그건 그이가 너무 옷을 험하게 입어서 아침에 다려줘도 구겨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변명이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임신 초기라 신경을 평소보다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누군 아기 안 낳았니? 너 어디 임신이라고 이유세야? 난 애를 셋 낳았다. 그것도 아들로만 셋이었어. 그 열악하던 시절에 아이 셋 임신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셋 낳은 내 앞에서 무슨 유세야?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거의 1시간 가까이 난리를 치셨어요.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제가 어지러울 정도였죠. 중반부터는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너 내가 앞으로 매일 전화할 거다.
내가 그동안 봐준다고 편하게 뒀더니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러고는 정말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서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느긋하게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아휴, 지난번에 거짓말도 하면서 넘겼잖아. 심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드려. 우리 엄마 그냥 그게 취미인가 봐. 여보, 취미라고 그냥 넘기라고? 그거 매일 들어야 하는 내 기분은 어쩌고. 에이, 설마 매일이야 그러시겠어? 자기야, 나도 정말 회사에서 많이 피곤해. 요즘 명예퇴직할 사람 나오라고 계속 상사들이 그런단 말이야. 나 잘리지 않으려면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사실 그때 남편의 회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 남편은 이직을 해야 하는 건가 무척 고민이 많은 상태였죠. 사실 명예퇴직을 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는데 회사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젊은 직원도 다 자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했어요. 명예퇴직이면 퇴직금이라도 많이 받지 험악한 상황에서 잘리면 그것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저는 남편한테 더 이상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얼마간은 제가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남편한테 계속 제가 더 스트레스를 주느니 제가 좀 참아보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정말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험하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거친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맞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 집 사정을 자주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냉장고에 오래된 반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나물인 것까지 아셨죠. 그런 것부터 저는 조금씩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니께 전화통화로 혼나기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이웃집 아주머니가 시루떡을 해서 저희 집에 가져오셨어요. 떡을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많아서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때 시아버지가 시루떡을 무척 좋아하신다는 게 생각이 났고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떡을 안 좋아하시니까 시아버지가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괜히 멀쩡한 떡을 버리기도 아까웠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주 기막힌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하면 그 시루떡이 제겐 행운의 떡이었어요. 저는 떡 한 접시를 조심히 포장해가지고 운전해서 시댁으로 갔죠. 시댁은 저희 집에서 겨우 차로 10여 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는 떡이 따끈따끈할 정도였어요. 저는 떡을 가지고 올라가서 정말 그걸 놓고만 올 생각으로 올라갔죠. 시댁 초인종을 누르니까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어쩐 일이냐? 네? 아, 저기 옆집에서 떡을 가져다 주셨는데 아버님 떡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고맙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안에 저를 들어오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들어오라고 하셔도 제가 거절하고 가고 싶긴 했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현관을 봤더니 어딘가 익숙한 신발이 보였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뭔가 익숙한 목소리도 들려왔죠. 사모님, 여기 이 냄비 어디다 놓을까요? 아줌마, 예, 나중에 내가 이야기할게요. 잠시만. 예. 전 그 두 가지를 목격하고 저희 집에 오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시댁에도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죠. 전 순간 너무 놀랐지만 본능적으로 최대한 못 알아챈 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했죠. 그럼 어머님 바쁘신 것 같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청소 중이신가 봐요. 그래. 얼른 가봐라. 지금 주방 청소 중이라. 네, 어머님.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나왔죠. 나와서 제 차에 앉아 있는데
놀란 가슴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동안 이상할 정도로 저희 집 사정을 시어머니가 잘 아시더니만 파출부 여사님이 시댁에도 가고 있는 거였어요. 어쩐지 정말 너무 자세하게 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 한참 생각했어요. 만약 파출부 여사님이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저 역시 파출부 여사님과 친하게 지내야겠더라고요. 오히려 친하게 지내서 시댁 사정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파출부 여사님이 오셨을 때 저는 캡슐 커피를 내려서 우유까지 타고 사다 둔 조각 케이크를 꺼내서 드리면서 같이 즐거운 티타임을 즐겼죠. 여사님은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먹어본다면서 정말 즐겁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비스킷하고 쿠키도 꺼내드렸어요. 아니, 여사님, 그런데 혹시 저희 시댁에도 일 나가세요? 저는 말을 돌리지 않고 곧장 여쭤봤죠. 여사님은 순간 목이 먹힌 듯 컥컥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서는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희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셨으니 뭔가 찔리기야 하셨겠죠. 저는 괜찮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 여사님, 저희 시어머니하고도 친하셨구나. 아우, 근데 저희 어머님이 좀 인색하셔서 일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세대, 좀 그 사모님이 그런 면이 있으시긴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여사님은 동감한다는 듯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행태야 뻔했거든요. 분명히 돈 주고 사람 쓴다고 절대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커피 한 잔, 물 한 잔도 인색하게 굴었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흉을 보면서 여사님과 친근하게 대화를 했고 여사님도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점차 아주 열변을 토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 사모님도 좀 너무하시더라고. 내일 시간이야 끝나야 간신히 주스 한 잔이나 물 한 잔 주시는 거야. 내일 시간 동안은 쉬는 시간 10분도 아깝다는 거지. 참. 내가 무슨 고용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얼마나 야박한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저번엔 내가 일을 하다가 그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잠깐 물 한 잔을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내 시급이 얼만지 아냐부터 시작해서 계산기 가져와라. 내 앞에서 두드려 대는데, 아유, 참 기도 안 차서, 아유, 내가 아주 앞치마 벗고 나오려다가 겨우 참았다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항상 그러세요. 며느리인 저한테도 그러시는걸요. 얼마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시는지 전 가계부도 써갔는걸요. 검사까지 받고요. 아이고 그런 양반 며느리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댁. 아유 정말 안 됐다. 그런 저희 집 사정을 시어머니께 일러 바친 건 다름 아닌 파출부 여사님이었지만 저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시어머니와 시댁 사정을 은근슬쩍 물어봤고 여사님은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 잘 살긴 하는데 아유 살림살이가 다 낡아 빠졌어. 그리고 음식도 항상 해먹는 것만 해먹나 봐. 냉장고 반찬이 맨날 똑같아. 어머 그렇구나.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는 맨날 새 반찬 새국 해놓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는데. 아이고 정말 시어머니들이란 거기다가 그 집 사모님 친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요새 아주 시름시름 말도 안 하더라고. 가끔 전화하다가 끙끙 앓고. 어머 왜요? 무슨 남동생이 있는 모양이지? 그 남동생한테 대출 내서 돈을 준다나 봐. 내가 물어보니까 사업 때문이라는데. 아이고, 어지간히 속이 타는지 세상에 나한테까지도 돈 빌려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 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남동생 분한테 또 자기 명의로 대출을 내서 돈을 빌려줄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예상 외의 사건을 알게 되어서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약점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이 비밀의 무게가 꽤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출부 여사님하고 말하면서 그냥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살림을 엉망으로 하나만 알고 싶었을 뿐이지 이런 일까지는 알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걸 알면 시아버지가 정말 이혼한다고 집안이 뒤집어질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는 남편이 퇴근할 때를 기다려서 이 일을 의논했죠. 과연 느긋하고 태평한 남편도 이 일에는 심각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또? 대체 무슨 생각이지? 외삼촌 사업 진짜 지금 몇 번째 말아먹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또 대출을 해서 돈을 밀어주시다니. 파출부 여사님이 한 말이라서 거의 정확한 거야. 자기가 좀 먼저 알아봐. 그러다가 아버님 아시면 정말 난리 나잖아. 그러게 말이야. 미치겠다 정말. 난 그냥 어머님이 살림 어떻게 하시나 잘못하시는 거 없나 정도만 알고 싶었는데 이런 걸 알게 될 줄은 몰랐어. 아주 골치 아파. 근데 자기는 이거 아버지한테 알릴 생각은 없어? 우리 아버지 알면 집안이 뒤집어질 텐데 어떻게 말해. 자기야말로 말할 생각 없어? 나? 저는 남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한다면 이건 거창한 말로 복수가 될 거였거든요. 지금껏 당한 일에 대한 시원한 사이다 복수. 하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까진 책임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두 분이 이혼이라도 하시게 된다면 시어머니의 원망이 모조리 저에게 날아들어올 텐데 이것저것 생각하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남편은 일단 피곤하니까 잠에 청하자고 했고 저희는 일단 저희 선에서 시어머니 일을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락을 지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말 시댁에 남편과 함께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다 계시는 날이었죠. 저희는 시댁에 가서 식사나 한 끼 먹고 인사드리고 안부 여쭙고 오기로 한 날이었는데 문제는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잔소리 폭격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너무 못마땅하다는 듯이 제 얼굴을 보고서 싫은 투로 말을 꺼내셨죠. 계속해서 제 살림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이러실 정도였어요. 좀 밥이라도 먹고 난 다음에 말합시다. 세아가 지금 배 부푼 거 안 보여요?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 해. 이제 몇 달 지나서 곧 만삭되고 아기 커져서 몸이 정말 많이 힘들어질 텐데. 힘들긴 뭐가 힘들답니까? 저는 저런 일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셋을 낳았지.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새아가가 안 힘든 것도 아니잖아. 시아버지 덕분에 위기는 넘겼지만 저는 속으로 울컥 분이 치솟더라고요. 저는 꾸역꾸역 밥을 먹었고 식구들의 식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남편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가버렸죠. 저도 남편 등을 밀치면서 일단 나가 있으라고 했고요. 남편이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혔다가는 그 뒷감당을 제가 어쩌려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둘째 아들이라 별로 예뻐도 안 했으면서 그런 남편이 제가 있는 상황에서 부엌 일을 하는 건 또 못 보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하는 상태에서 저는 뒷정리를 다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커피 타오고 과일 깎으라고 저한테 명령하시더군요. 저는 이를 꽉 물고서 과일과 차를 대령했고 가족들이 차를 마시는 동안 혼자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시어머니의 호령이 시작됐죠. 너는 대체 어떻게 된 애가 제정신이니? 아빠 할 일은 매일 해야지. 그걸 뭐라고 모아놨다가 해. 그리고 계절마다 커튼 빨래는 미루지 말고 해야 하는 거야. 이런 걸 너희 친정에선 안 가르쳐 주시든? 그게요, 어머님. 친정에서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기에? 애가 이 모양이야. 너 결혼한 지 몇 년이냐?
아무리 새며느리라지만 너 이제 그거 핑계를 댈 때는 지났어.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 거야? 어머님,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대꾸 하지 마라. 어디서 말대꾸야? 너희 어머니가 널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가 이래? 가정교육 우는, 친정 우는, 엄마 우는 하는 소리에 복장이 터져나가더군요. 생각해보세요. 몇 년이나 결혼 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게다가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해도 온몸이 예민하고 임신하지 않았을 때와 몸 상태가 너무 달라서 감정이 죽을 듯이 변덕을 부리고는 했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불을 들이부어버리니까 제가 제정신이기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말리려고 하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시니까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공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너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로 보이니? 어쩜 그렇게 고약한 아이가 들어왔을까? 우리 집에, 내가 너였으면 정말 바짝 엎드려서 어른들 말씀 따르면서 그대로 했을 거다. 넌 어쩜 애가 그러냐? 저요? 글쎄요. 어머님보단 나은 것 같은데요? 자기야.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보단 낫다고요. 아무렴요. 제가 어머니보단 훨씬 낫죠. 남편이 저를 말리려고도 했지만 저도 눈이 돈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믿고 친정이며 저희 엄마며 가정교육 어쩌고 한 게 그 무엇보다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어디까지 참아야 하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최소한 저는 어머님처럼 대출받아서 사업에 밀어 넣어주지는 않아요. 계속 망하는 남동생 사업이라든가 말이에요. 뭐라고?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남편도 물론이고요. 거실에 침묵이 감도는데 제 말소리만 들렸습니다. 왜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대출도 해주고 보증은 안 서주셨어요? 집안 말아먹기 딱 좋으시겠던데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제 말 틀린 곳 있나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저희 집 파출부 아주머니한테 돈까지 꺼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아니야.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야? 새아가 말이 정말이냐고? 아유, 아니에요. 내가 그럴 리가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뜨거운 맛을 봤는데. 새아가, 너 왜 그런 말을 했지? 저는 숨을 가라앉히면서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다 듣고 난 후 시어머니를 노려보셨죠.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채로 입을 가린 채 울기 직전이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곧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친정 남동생한테 주려고 억대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대요. 다행히 대출금을 남동생한테 입금하기는 전이었다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당장 은행으로 쫓아가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조회하라고 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보증까지 서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시어머니는 그 남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났기 때문에 아들같이 여긴다면서 어떻게 망하는 애를 그냥 두고 보냐고 엉엉 우셨다더군요. 그 덕분에 정말 시부모님이 이혼 위기까지 가셨다는데 중간에 저희 아기가 태어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됐죠. 우리 집 최초의 손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아기한테 완전히 푹 빠지셔서 나중에 손녀한테 조부모가 다 늙은 나이에 이혼했다 얘기 들려주기 부끄럽다면서 이혼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이혼을 안 당할 수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는 시댁에서 거의 말씀도 못하시고 눈치를 보면서 지내게 되셨죠. 제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무척 속 시원한 결말이기는 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